사피엔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는 무슨 물건이 있나요? 잠시만 화면을 치우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컵, 책, TV, 베개, 그 물건들 모두 실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말이죠. 컵은 컵이고 책은 책이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컵은 컵이지만 동시에 컵이 아니라 관측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이게 무슨 궤변이냐고요?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과학기술을 쏟아냈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양자역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3달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오래전 전공서적을 뒤지고 물리학계 현직에 있는 친구에게 소고기를 사주고 감수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다가 주무시면 안 돼요. 언젠가 제 딸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 영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만큼 최대한 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양자역학이 이해가 되었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그래도 모르겠다면 정말 아쉽지만 다음 생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보통 양자역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렵다 혹은 이상하다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냥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뭔가 비교가 되는 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했을 때 예상치 못해서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겠죠. 양자역학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양자역학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물리학이 있었을 텐데요. 양자역학으로 말미암아 그 물리학에서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기본 가정이나 기본 믿음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성 이론 역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성 이론은 아주 극단적인 조건에서의 세계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나의 어떤 연속된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기존 고전역학과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은 미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양자의 세상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사는 거시적인 세상을 나타냅니다. 과학자들은 흔히 이 거시 세계를 설명할 때 고양이를 비유로 들고 나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자의 세상과 고양이의 세상 사이에는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이 오늘 할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겁니다. 과학이 바라보는 세상, 운동. 양자역학이 왜 이상한지 이해하려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사는 평범한 세상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한 장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AI가 그려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난해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모든 물리법칙의 정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태양과 전 등 호랑이를 비롯해 오늘 제가 반복해서 설명할 핵심 개념들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죠. 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그림이 아주 기본적인 과학 철학 하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철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은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과학계의 아주 확고한 원칙입니다. 만약 어떤 현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저에게 물으신다면 예를 들어 사과는 왜 땅에 떨어지나요? 바람이 불면 왜 추워지나요? 탈모는 왜 생기나요? 저기 저 개구리는 왜 초록색인가요? 이런 질문들 말이죠. 그 어떤 질문을 저에게 하셔도 결국 이 말에 입각해서 무언가의 운동으로 현상을 설명할 것입니다. 다행히 인류의 과학은 지금까지 이 방법론을 통해 발전해왔고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이 믿음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으며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러한 접근법은 역사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모든 현대과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학 시간에 등속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양자역학 또한 결국은 그 무언가의 운동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운동이라고 하면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땀 흘리는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운동이지만 물리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익숙한 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영상이죠. 제가 말하는 운동이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이 화면은 단순히 그래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유닛과 뇌가 상호작용하며 살아 숨쉬는 하나의 우주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유닛들이 있고 그 유닛들이 움직이며 규칙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총을 맞으면 쓰러지고 특정 행동을 하면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이 모든 일이 마치 실제처럼 벌어질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우주라고 상상해보면 사실 이 우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맨 처음으로 유닛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유닛들이 매 순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명령어로 다 지정해줄 수만 있다면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원리에 동의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우주가 게임 속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컴퓨터 게임을 보는 바로 그 시각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죠. 이 세상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유닛들, 그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대기 중에 공기 분자나 원자 혹은 비행기가 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기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입니다. 고전역학의 세계. 자, 여기까지 별 무리 없이 따라오셨다면 제가 운동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기로 하죠. 양자역학이 등장하기 이전, 즉 고전역학의 세계로 말이죠. 자, 그리고 출발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고전역학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혹시나 오래된 학문, 빛바랜 역학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 고전역학으로 자동차를 만들며 비행기를 띄우고 달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출발해보죠. 여기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는 컴퓨터 게임이었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사는 실제 세상입니다. 이 장면 안에도 역시 많은 유닛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 유닛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보통 사람이라면 다음 순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문제없이 앞으로 직진할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네, 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선수들이 다 같이 짜고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함께 멈출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든 유닛의 위치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스스로 굴러가는 우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순간을 결정해줄 정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잠깐만요. 수식이 나왔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속도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 이건 1초 후에 육상 선수가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운 수열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다면 점화식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기억나실 텐데요. 첫 번째 항과 점화식만 있으면 무한한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물리학에서도 현재의 위치와 속도라는 두 가지 데이터만 주어지면 우주는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 위치와 속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위치는 현재 유닛의 상태이고 속도는 짧은 시간 뒤에 이 유닛이 어디에 가 있을지를 결정해주는 정보입니다. 여기서 이 짧은 시간이라는 개념 때문에 시간을 작게 쪼개는, 즉 미세하게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미세하게 분리한다. 네, 우리는 이것을 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적분은 그 반대로 분리된 시간을 쌓을 적, 다시 쌓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수는 그냥 이것들을 표현하는 그림 도구일 뿐입니다. 자, 어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어렵다고 생각했던 중고등학교 수학과 물리를 다 마치신 겁니다. 사실 고등학교 과정까지 대부분의 수학과 물리학은 아무리 어려워봐야 위치와 속도는 무엇이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속도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치와 속도를 알았다면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위치와 속도가 과연 어떤 법칙을 따라 움직이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오래 지켜본다면 그 안에 분명한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총을 맞으면 유닛이 쓰러지고 미네랄을 채취하면 숫자가 늘어나니까 말이죠.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오래 관찰하면 게임의 규칙 전체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난 수만 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이 버섯을 먹으면 사람이 죽네? 이런 생활형 규칙부터 시작해서 오리온 별자리가 머리 위에 오면 겨울이 오겠구나 같은 과학적 규칙까지 말이죠. 인류는 이 세상을 아주 오랫동안 아주 집요하게 관찰한 끝에 자연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더 놀라운 점은 그 규칙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법칙을 단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은 갈릴레오였는데요. 이 문장 한 줄이 전 우주 규칙의 알파이자 오메가요 모든 것입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자연스럽다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지한 것이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해야 했을 겁니다. 이상하니까요. 예를 들어 하늘을 보면 태양과 달, 별이 움직입니다. 이상하죠? 정지한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쟤네들은 왜 움직일까요? 중세시대까지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천사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말 동의하시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즉, 무엇이 자연스러운지가 그 이후의 법칙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자연스럽다는 말이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나도, 집도, 지구도 말이죠. 거기에 물체 딱 하나를 놓아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물체가 보이는 행동이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일 것입니다. 어떤가요? 물체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속도와 방향,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바꿀 수 없죠. 만약 바꾸고 싶다면 제3의 사물이 와서 부딪히거나 팔 하나를 떼서 집어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것이 우리 우주의 성질입니다. 이유는 아직까진 모릅니다. 다만 관측해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운동의 법칙을 알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수식으로 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지구 최고의 슈퍼스타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 운동의 법칙으로 세상을 설명하다. 이 책은 프린키피아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을 꼽는다면 물론 성경도 있고 다윈의 종의 기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오다쌤의 원피스, 사람 따라 취향 따라 여러 가지 책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프린키피아는 반드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뉴턴은 이 책에서 운동 법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요. 데카르트에 져서 철학의 원리를 조목조목 박살내며 모든 결과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유클리드의 기하학처럼 정의가 나오고 공리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 정의와 공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을 다 추론해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 책의 내용은 정의와 공리가 맞다면 모두 맞는다는 말이겠죠. 우선 여기에는 세 개의 공리가 나오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공리라고 부르지 않고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법칙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것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걸 멋있는 다른 말로 바꾸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물체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수식 F는 ma입니다. 아까 우리는 앞선 영상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속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연스러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렇기에 이 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m은 질량입니다. 물체가 가진 고유한 무게 같은 값이죠. 고정된 숫자이니 지금 논의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유익있게 보셔야 할 것은 a, 즉 가속도입니다. 속도가 변했다는 뜻이죠. 만약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똑바로 가고 있다면 a는 0입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즉 우주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A 가속도가 변했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왼쪽에 있는 F, 즉 힘입니다. 다시 한 줄로 표현하자면 속도가 변하는 결과 A가 나타났다면 반드시 힘이라는 원인 F가 작용했다. 사실 이 식은 등호로 되어 있지만 왼쪽이 원인이고 오른쪽이 결과입니다. 세상 모든 삼라만상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공계 대학에서 1학년 1학기 대학물리 시간에 배운 모든 것입니다. 나머지는 F는 MA 이 공식을 가지고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응용하고 계산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한 김에 아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 식의 맨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듯이 가속도 A는 속도의 시간 미분입니다. 속도 V는 위치의 시간 미분이고요. 한티 갈릴레오는 우주의 언어를 몰라서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탄했는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네요. 그 우주의 언어가 바로 미분이었습니다. 네, 우주의 법칙은 미분으로 쓰여 있고 우주가 굴러간다는 말은 반대로 적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미적분을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도 아니고 시험에서 줄 세우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죠. 단순히 우주의 언어가 미분과 적분이기 때문입니다. 참, 저도 학생 때 이걸 알았으면 더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이 F는 MA 공식에서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힘 F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데요. 힘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오직 힘만이 물체의 속도, 즉 자연스러운 상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주변에서 속도가 바뀌는 걸 보셨다면 거기에는 힘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힘은 세상에 과연 몇 가지 종류나 있을까요? 만약 100개라면 100개를 배워야 되고 10,000개라면 10,000개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아주 다행인 점은요, 우주에는 딱 4가지 힘만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가요? 힘의 종류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혹시나 이 외의 힘을 발견하셨다면 저한테 꼭 연락주세요. 제가 노벨상 타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중에서 다행히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은 혹시 장래 희망이 핵물리학이나 원자력 공학 관련 일을 하고 싶지 않는 이상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핵력은 원자 핵 안에서 작용하는 2가지의 힘인데요. 원자 핵을 쪼갤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무 핵이나 잘못 쪼개면 원자폭탄이 되니까요. 함부로 쪼개고 다니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 강한 핵력, 약한 핵력 2가지를 제외하곤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힘은 중력과 전자기력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참말로 다행이죠. 2개만 알면 되니까요. 자, 첫 번째 중력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놓아보세요. 떨어집니다. 단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 계속 봐야 하니까요. 아무튼 질량을 가지는 모든 물체는 중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 바로 아래에는 지구라는 거대한 질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지에 있어야 할 물체가 손을 놓는 순간 속도가 변하는 것이죠.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상황을 제외한 모든 운동은 다 전자기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도 전자기력 뿐이죠. 이를 공부하고 응용하는 학문이 전자공학이고요. 아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학에 존재하는 모든 과가 운동과 관련돼 있으니까 모든 학문이 전자기력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조금 철학적이네요. 넘어갈게요. 어쨌든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연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셔야 합니다. 이건 전자기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동차가 전자기력으로 간다고요? 아니,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 차요. 겨울에 손 시려운 게 왜 전자기력임? 주먹으로 때리는 건요? 이건 전자기력이 아니라 폭력 아닌가요? 사실 전자기력이라는 말에 전자, 전기력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뭔가 다른 물리적인 힘들은 전자기력이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힘들은 다 전자기력입니다. 우선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는 주먹으로 맞으면 왜 아플까요? 그 이유는 상대의 주먹이 우리의 몸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조금 무섭네요. 그럼 왜 주먹은 우리의 몸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드디어 대망의 양자역학, 아니 우선 원자들의 세계로 가야 합니다. 몸을 아주 확대해보면 결국 원자가 보이는데요. 원자 주위에는 전자가 돌고 있죠. 그래서 주먹과 몸이 만날 때 전자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기고 그 덕분에 제 손이 몸을 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손이 시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시렵다는 것은 온도가 낮은 공기 분자들이 손에 부딪히고 있다는 뜻인데요. 결국 공기 분자들도 다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들이 손에 부딪혀서 튕겨나오는 과정에서 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튕겨나왔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왜냐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던 물체가 속도를 바꾼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즉 전자기력이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힘들, 즉 주먹의 아픔, 손시림,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다 보면 결국 원자 단계에서 멈추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고전역학만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20세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이 찾아낸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인류는 참 많은 걸 해냈습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엔진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인류 문명을 끌어올렸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은 전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이라고 불리는 자연을 기술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주제인 양자역학 전에 제가 굳이 20세기 이전의 과학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를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20세기 이전까지의 과학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우주는 3차원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좌표 위에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물체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실제론자입니다. 실제로 관측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고 존재한다고 믿지 않으면 과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물체는 실제로 존재하고 질량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질량은 보존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우리는 왜 양자역학을 알아야 하는가? 과학자들의 과학자 아이돌스타,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리차드 파인만은 한 토크쇼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지금 지구가 멸망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 안에 청소년 남녀 비율 5대5로 대략 10명 정도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당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신은 곧 죽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한 문장을 남기는 거죠. 그 한 문장으로 다시 인류를 일으켜야 합니다.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동반한 말입니다. 파인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말을 남기겠다.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것이 인간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연을 이해하며 알아낸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많은 삼라만상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고작 약 100가지의 원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기율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고요. 원리적으로 그 원자들을 다 모을 수만 있다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태양, 블랙홀, 은하까지 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주변의 물질을 만드는 데는 히토류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약 20개 정도의 원자면 충분합니다. 우리 몸의 약 70%는 물입니다. 물은 H2O니까 우리의 몸은 약 75%는 수소고요. 산소가 그 다음이고 탄소와 질소가 조금씩 필요합니다. 그 외의 원소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몸은 사실상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고양이도, 호랑이도, 공룡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종류의 물질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주는 똑같이 생긴 원자들을 그저 다른 방식으로 재조합한 레고 블럭입니다. 그리고 원자는 영원 불변하죠. 그 숫자 또한 보존됩니다. 우리가 죽고 모두 사라지고 지구가 폭발한다 해도 지구를 이루다 한 원자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죠. 다른 형태로 바뀔 뿐입니다. 뭐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 일부가 될 수도 있고 화성에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모두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후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같은 원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다 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고전 역학을 공부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였죠? 네, 운동이란 무엇이냐?
이걸 지금의 이야기와 결합하면 답이 나옵니다. 세상이 원자로 되어 있다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원자들은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것을 기술하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원자들의 세계. 원자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1900년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런지 양자역학이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인 이상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서양에서는 양자역학이 당시 세계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학의 한 분야가 새로 생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믿어왔던 원인과 결과, 결정론,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죠.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의 스피어스 갈라테아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사실에서 영감을 받아 그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자 관련해서 재밌는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영화라는 기록으로 기네스에 오른 영상입니다. 실제로 저 동그란 구슬 하나하나가 다 원자인데요.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은 STM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직접 원자를 볼 수도 있고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 우리가 보는 영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네, 동그란 구슬 주위로 물결 무늬가 일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을 찍다 보니까 화질이 이상해서 그런 건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할 양자역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원자는 입자지만 원자의 주위에는 파동 혹은 파문 이런 것이 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원자를 볼 수 있다면 양자역학의 핵심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장비로 영상을 찍기는 했지만 이 원자는 도대체 얼마나 작을까요? 보통 작다는 거 표현할 때 머리카락을 많이 쓰죠. 머리카락 두께의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말이죠. 원자는 머리카락에 비해 얼마나 작을까요? 영상으로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그냥 작구나 이 정도겠죠. 머리카락을 단면으로 잘라서 본다고 생각해보죠. 그 동그란 단면의 지름에 원자들을 한 줄로 세운다면 탄소 원자가 약 10에서 100만 개가 들어갑니다. 사실 저는 탈모 때문에 머리카락이 조금 얇아서 10만 근데 머리카락 단면 전체를 채운다고 하면 S는 파이 R 제곱이니까 3.14 곱하기 50만의 제곱 어쨌든 대략 7,850억 개가 들어가겠네요.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만약 원자가 사각 크기라면 머리카락 단면은 100km 정도 되는 거죠. 제가 크기 비교를 위해서 크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많은 물리학자들은 원자는 크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부피가 없는 점에 가까운 상태죠. 사실 크기가 있으면 상대성 이론이 깨지기 때문인데요.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에 상대성 이론 영상 만들 때 자세히 올려드릴게요. 자, 근데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 작은 원자는 아시다시피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고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라고 배우며 이런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뭐가 잘못됐냐면요. 이 사진 속 원자핵이 너무 커요. 또 전자가 이렇게 가까이서 도는 거 이거 맞을까요? 원자핵을 축구공이라고 하고 대략 서울시청쯤에 놓아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수소 원자의 경우 전자는 어디에서 돌고 있을까요? 네, 오른쪽으로는 구리시, 왼쪽으로는 고양시, 아래로는 광명시에서 돌고 있습니다.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게다가 전자는 크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작습니다. 이것이 원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기 축구공만한 원자핵이 있고 구리 근처에서 쌀알 만한 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의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접하고 느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바로 텅 비어있구나 하는 경외감입니다. 물론 이건 가장 작은 원자의 경우고 다른 원자들은 더 큽니다. 조금 더 큰 원자들은 축구공 원자핵이 지구 중심에 있다고 치면 가장 바깥 전자들은 지구 표면 정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고요? 그 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반드시 궁금증이 생겨야 하는데요. 그렇게 텅 비어있는데 왜 우리 눈에는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보아도 분명히 꽉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달과 별, 산과 바다, 하늘과 구름, 그리고 나까지 말이죠.
그 답은 사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주먹 이야기와 같습니다. 실제로는 꽉 차 있지 않습니다.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다만 전자기력 때문에 통과하지 못할 뿐입니다. 또 가시광선이라는 전자기파가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구조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은 그저 그것이 꽉 차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만져보면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기력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물체가 그대로 등속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실체만 놓고 보면 그 양은 거의 미미해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공의 세계인 것이죠. 우리가 나라고 믿고 물질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전자기력이라는 힘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현상에 불과합니다. 만약 전자기력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죠. 예를 들어 롯데타워를 원자의 빈 공간을 모두 없애 압축한다면 지름이 약 1.8mm인 모래알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실체라고 믿었던 것의 실체입니다. 저 높은 빌딩도, 돈도, 금반지도,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유할 실체도 집착할 대상도 없는 것이 이 우주의 참 모습입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이 말 그대로 수천 년 전에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을 해석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는 실은 텅 비어있는 것이고 텅 빈 공간이 질서에 의해 형체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솔직히 지금 부처님 얘기로 넘어가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요. 오늘은 양자역학 얘기하는 날이니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이제부터는 원자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전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19세기) 말을 지나며 (20세기) 초가 되었을 때 원자라는 존재를 처음 진지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작은 존재를 손에 쥐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회전도 시켜보고 가열도 하고 던져도 보고 전압으로 지져도 보고, 그러던 중 아주 허술한 실험 한 가지도 기획합니다. 이름하여 이중슬릿 실험. 말이 어렵지만 여기 묘하게 생긴 긴 구멍을 그냥 영어로 슬릿이라고 부릅니다. 왜 치마 중에 옆으로 길게 트인 옷을 슬릿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슬릿이 두 개 있는 벽, 이거 뭐에 쓰는 걸까요? 110V 콘센트 구멍 같기도 하고, 젊은 세대는 모르려나? 어쨌든 이 일시정지 버튼 같이 생긴 가느다란 구멍에 과학자들은 원자의 작은 알갱이인 전자를 던져봅니다. 이 전자공을 구멍에 던지면 당연히 왼쪽 아니면 오른쪽 구멍 중 하나를 지나 뒤쪽 벽에 박힐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당연해 보였고, 어쩌면 결과를 보기 전부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장단컨대 이 실험 후와 실험 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없었다면 전자혁명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유튜브는 개뿔,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고 인공위성, AI는 무슨 반도체도 없을 겁니다. DNA, 생물학, 의학,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없습니다. 잘 살아봐야 1900년대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처럼 살고 있을 테죠. 지식 사피엔스는 라디오로 들어야 되나? 아무튼 이 실험에서 벌어지는 일에 양자역학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과학자들을 멘붕시킨 전자들의 행태. 자, 만약 이 두 개의 구멍에다가 전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볼링공을 던진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에는 두 개의 줄이 나타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보이죠. 공이 부딪힌 자국이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물론 저 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공은 튕겨나갈 테니까 지금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 두 개의 구멍을 통과한 것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당연한 얘기를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공의 경우에는 분명히 한 번에 하나의 공이 왼쪽 구멍 혹은 오른쪽 구멍 둘 중 하나만을 지나갈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자, 이제부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구멍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공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 구멍에 보낼 것은 바로 파동이라는 녀석인데요. 갑자기 웬 생뚱맞은 소리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파동은 무엇이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보시는 물결파입니다. 잔잔한 수면에 돌 하나를 던져보면 동심원 모양의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파동입니다. 파동의 또 다른 좋은 예는 바로 목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폐 호흡이 성대를 떨게 만들고 그 떨림이 주변 공기의 밀도를 진동시켜 여러분의 고막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제 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역시 파동입니다. 자, 파동은 입자와 아주 중요한 차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파동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목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소리는 어디에 있나요? 어디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는 동시에 많은 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파동은 동시에 여러 곳을 지나갑니다. 이게 파동의 핵심적인 성질입니다. 이제 이 파동을 아까 볼링공을 보냈던 것 같이 두 개의 구멍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파동은 구멍을 지날 때는 마치 하나의 점처럼 통과합니다. 그런데 구멍을 통과한 이후에는 다시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퍼진 파동들이 서로 만나면서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저쪽 반대편 스크린에는 입자대와는 달리 여러 개의 줄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입자를 보내면 스크린에 두 개의 줄이 나타난다. 파동을 보내면 스크린에 여러 개의 줄이 나타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자는 한 번에 하나의 구멍만을 지나가지만 파동은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모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파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저런 여러 개의 예쁜 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입자와 파동이 둘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물리적 현상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입자는 실체가 있는 물질이고 파동은 실체는 없지만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이 정도로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구멍에 입자를 던지는 것과 파동이 지나가는 것 두 가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굳이 이야기를 왜 하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그 답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자는 입자입니다. 파동 같은 에너지가 아니죠. 이를 입증한 실험들은 너무 많습니다. 전자를 이용한 초기 실험들을 보면 전자총으로 전자를 쏴서 작은 바람개비를 돌리는 실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세상 만물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건 이 전자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느냐, 이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F는 mA에서 m이 너무나도 작은 물질이었으니까요. 사실 이중슬릿 실험을 처음 계획한 목적도 그냥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이 이루어지죠.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그냥 듣기만 하고 있던 사피엔스들이 있다면 잠깐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자라면 두 줄로 나와야 하고 파동이라면 여러 줄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알파이자 오메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두 개의 구멍으로 전자를 쐈더니 결과가 여러 줄이 나온 겁니다. 전자는 입자인데 파동이었던 것이죠. 전자는 실체인데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사실상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 실체가 있으면서 없다? 자, 결과는 이미 이렇게 여러 줄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아낼 문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는 거죠. 전자는 분명히 입자인데 두 개의 구멍을 지난 뒤에는 왜 마치 물결파가 지나간 것처럼 여러 개의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죠. 처음에 이를 실험한 과학자들은 단체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전자가 파동인가? 전자가 파동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만약 전자가 파동이라면 왜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의 점으로, 즉 입자로서 검출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연속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총을 쏘면 당연히 총알은 어느 순간에건 위치를 가집니다. 하지만 전자는 마치 안개나 구름처럼 퍼져서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느 한 점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퍼져 있을 확률이 있는 거죠. 자, 다른 말로 위치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양자역학에선 중첩 상태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어려운 말은 건너뛰고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 비약하자면 위치를 모른다. 자, 아까 20분 동안 고전역학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라고 했죠? 이 순간을 위해 20분 동안 떠든 건데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네,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만 알면 미분해서 속도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가속도를 알면 F는 MA를 통해 세상 오만 걸 다 예측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를 모른다뇨. 띠로리. 세상 만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이고 전자인데 그럼 원자로 이루어진 우리는 뭐지? 여기 있는 나는 뭐지?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수많은 질문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모든 현상들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험적인 팩트라는 점입니다. 이건 실제로 관측된 결과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말해보죠. 전자는 실체가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자면 이런 식의 예도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명의 사람은 하나의 에스컬레이터만 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양자의 세계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에스컬레이터를 모두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도달하면 다시 많은 에스컬레이터 중 하나의 에스컬레이터만 탄 사람이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장난컨대 이 현상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고 또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노벨상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영상을 보고 양자역학이 이해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분은 머리가 좀 이상한 거니까 병원 가보셔야 돼요. 자, 이 현상들을 두고 이제부터 과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논리적으로 또 정합적으로 연결해서 이걸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막말로 어떻게든 말이 되게 만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자, 우선 과학자들은 아까 이중 슬릿 실험과 관련해 정말 5만 가지 가능성을 다 따져봅니다.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전자들이 서로 짜고 나오는 건 아닐까? 한 번에 하나의 구멍만 지나가면서 야, 너는 이쪽으로 가. 나는 저쪽으로 갈게. 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누가 아나요? 전자가 생명을 가졌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만 쏘는 겁니다. 하나를 쏘고 그 전자가 날아가서 스크린 위에 점 하나가 번쩍 찍힐 때까지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자를 쏩니다. 두 번째 전자는 첫 번째 전자가 어디에 찍혔는지 알 길이 없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히타치 연구소에서 만든 실험 영상인데요. 이렇게 하나씩 쏩니다. Bright spots appear here and there. These spots indicate individual electrons. Electrons are sent out only occasionally. Since electrons are detected one by one as particles, we have to conclude that each electron must have passed through at random on either side of the biprism. Since this experiment lasted for more than 30 minutes, I have sped the movie up. But look, we begin to see some fringes in the perpendicular direction that looks like interference fringes. Interference fringes are now clearly visible.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만 하나씩 쏟아보면 결국 다시 같은 여러 줄의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서로 짜고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능성을 전부 실험으로 검증해봅니다. 뭐 전자를 쏘는 척하면서 안 쏘기도 하고 노래 박자에 맞춰서 쏴보기도 하고 차갑게 쏘기도 하고 뜨겁게 쏴보기도 하고 말이죠. 아무튼 뭐 별짓을 다 해봅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런 말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야, 그럼 보면 될 거 아냐. 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진짜로 분열해서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나는지 어떤지 아니면 뭐 진짜 순간이동을 하는 건지 사진을 찍어보자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나요? 찍어보자는 거죠.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그래서 실제로 이중 슬릿 실험 장치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어봤습니다. 전자가 슬릿을 지나가는 순간을 찍은 거죠. 자, 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없게도 사진을 찍으면 전자는 다시 하나의 구멍만 지나갑니다. 전자가 다시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실체가 있는 어떤 특정 입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라?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한데? 너 아까는 분명히 동시에 지났잖아. 과학자들은 2차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스크린에 두 개의 줄만 나오기 때문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체 모순, 즉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두 줄이 나오고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으면 여러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는 마치 자기 자신이 관측되고 있는지 관측되지 않고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물론 미시적인 세계의 이야기지만 그 미시적 세계로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 세상입니다.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혹 때려다가 혹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파동인지 입자인지 확인하려다가 이상한 상황이 또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관측이 결과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 개의 에스컬레이터를 동시에 타고 올라가는 사람, 아니 뭐 이거 자체로도 이상한데 제3자가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하나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척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과학 역사상 최초로 본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과학자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것을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부르고요. 입자와 파동성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측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다는 것이, 즉 관측한다는 것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전자의 이중 슬릿 실험을 접한 전 세계 과학자들은 단체 멘붕에 빠졌습니다. 생전,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현상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지구가 돈다 그럼 눈으로 볼 수라도 있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가 등판합니다.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 즉 코펜하겐 해석과 말입니다. 코펜하겐 해석과 솔베이 학회,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몰락.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코펜하겐 해석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코펜하겐 해석의 첫 번째 설정은 이런 여러 미스터리한 현상들을 한꺼번에 설명해야 하다 보니까 먼저 우주를 둘로 나눕니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로 말이죠.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선 우리가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즉 양자역학으로 표현되는 세상이 따로 있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주를 두 개로 나눠서 기술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우주를 설명하는 법칙이 두 개라는 뜻이니까요. 자, 코펜하겐 해석의 두 번째 설정은 측정이라 함은 측정의 주체는 우리처럼 거시적인 존재이고 측정의 객체는 원자나 전자 같은 미시세계의 대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자역학에서 측정을 한다는 뜻은 측정을 하는 주체는 우리 같은 사람이고 측정을 당하는 그 객체는 원자나 전자 같은 작은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존재가 미시적인 세계를 측정하면 그 결과는 항상 거시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나타난다. 즉 파동이었던 것이 입자로 바뀌는 식으로 말이죠. 조금만 더 어려운 말로 바꿔볼까요? 확률로만 존재하던 파동이 측정을 하는 순간 실제로서 확정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코펜하겐 해석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토대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현대과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펜하겐 해석이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해석이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나 잘 모르겠어. 이거를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 놓은 겁니다. 상황에 대한 이유나 근거, 아무런 증명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게 바로 이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나타난다고 해보죠. 사람들이 진짜 궁금한 건 귀신이 왜 나오는지, 귀신의 정체는 무엇인지 뭐 이런 건데 코펜 고스트 해석이라고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서 첫 번째, 귀신이 사는 세계와 우리 세계는 나누어져 있다. 두 번째, 실제로 귀신을 관측하면 귀신은 실제하지만 관측하지 않을 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뭔 개소리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전 세계 학자들이 둘로 나뉩니다. 이 코펜하겐 해석을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뉜 거죠. 찬성 반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넘어갈게요. 어쨌든 양자역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파의 총대장은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 돌격대장은 불확정성의 원리 하이젠베르크였습니다. 반대파의 총대장은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는 슈퍼스타 아인슈타인, 돌격대장은 고양 열매 능력자 슈레딩거였죠. 찬성파 학자 대부분은 40대 이전 젊은 신진세대였고요. 반대파 학자 대부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원로학자였습니다. 양 진영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두고 편지와 논문을 주고받으며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파울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슈레딩거의 이론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혐오스럽다. 쓰레기 이하다. 뿌뿌뿌. 이 소식을 들은 슈르딩거는 하이젠베르크의 숫자만 가득한 행렬 역학을 보고 그의 이론을 보고 있자면 정말이지 역겨워서 도망가고 싶다. 상상력이란 게 존재하는 인간인지 의심스럽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오면 이건 감정 싸움입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감정을 조금 덜어내고 인류 최고의 지성들답게 대화라는 걸 해야겠죠. 결국 한 기관의 후원에 힘입어 끝판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1927년 벨기에에서 솔베이 학회가 열린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참고로 여기 참석한 사람 중 17명이 노벨상 수상자인데요. 사진 제일 밑에 왼쪽 세 번째 퀴리 부인도 보이죠? 또한 막스 플랑크, 아인슈타인, 루이 드브로이, 에르빈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닐스 보어 등 공대생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양자역학과 관련된 최고의 과학자들이 전부 모여들었습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 공식 외우느라 며칠을 밤샜는데 어쨌든 사진만 봐서는 다 같이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피만 안 튀겼지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본디 학회란 점잖은 행사입니다. 질문과 토론을 해도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예를 갖춰야죠. 특히 노벨상까지 받은 고상한 석학들이라면 말이죠. 학자들 한 명 한 명 다 자기 나라에선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다음날 신문기사에서 대서특필 되고 있었죠. 근데 그런 그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고 얼굴을 붉히고 원색적인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점이 그들을 흥분하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코펜하겐 해석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물어봅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측정을 하면 상태가 변한다고 했지? 보호가 답하죠. 네, 맞습니다. 두 개의 구멍을 전자가 지나가는데 관측을 했더니 한 개의 구멍만 지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 네, 맞습니다. 자, 근데 만약 관측을 했더니 오른쪽을 지나. 그럼 관측하기 직전에 0.00001초 전에 전자가 어디 있었어? 모릅니다. 아니 왜 몰라? 잘 봐. 이건 모르는 게 아니라 원래 오른쪽을 지나기로 되어 있던 걸 관측했더니 그냥 오른쪽인 거야. 아닙니다. 측정 전에는 동시에 지나고 있어야 합니다. 몰라야 합니다. 아니 동시에고 나발이고 측정 전에 어디 있었는지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돼?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무새 닐스 보어는 모른다는 말만 주구장창 반복합니다. 여러분, 닐스 보어가 잘 모르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정답은 진짜로 몰라입니다. 심지어 측정 전엔 전자의 위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존재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나오는데요. 양자역학은 오직 측정 결과만을 기술하는 학문입니다. 측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제, 즉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강아지를 관측하기 전에 얘는 어디 있었지? 모릅니다. 내가 강아지를 보지 않으면 강아지는 없는 건가? 양자역학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아인슈타인이 질문합니다. 자, 여기 컵이 있어. 내가 지금 이 컵을 보는 순간 여기 있네? 그럼 내가 이 컵을 보기 바로 직전, 그 직전 1억분의 1초 전에 얘 어디 있었어? 보어가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환장하죠.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자, 보호야 봐봐. 저기 지금 달이 있어 없어? 있지. 네 말대로라면 저 달은 내가 보는 순간 저 자리에 생긴 거잖아. 그럼 내가 보지 않으면 달은 저기 없는 거야? 보어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달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달은 거기에 있지만 보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 자리에 만약 제가 있었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자, 나는 안 봤지만 내 옆에 친구가 봤어. 그럼 달이 있는 건가요? 그럼 달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죠?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 예를 들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달을 봤을 때 그때 딱 생긴 건가요? 아, 이거 너무 인간 중심적 해석 아니냐고요? 지식사피엔스 지구의 진화 양상 그거 엄청 재밌던 거기 보면 5억 년 전 캄브리아기 시대에 눈이 처음으로 생겼다고 하던데 그럼 그때 그 생명체가 흐릿한 눈으로 달을 봤을까요? 그때 달이 생겼나요? 자, 심지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진 위그너라는 물리학자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은 마치 지능을 가진 생명체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 양자역학에서는 관측 이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의 어려운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 관측 이런 것들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물리학의 역사에 주관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주관, 말이 너무 어렵나요?
물론 저는 이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주관을 의식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의식이라는 개념이 과학적 현상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이죠. 실제로 폰 노인만은 측정의 최종 단계에는 결국 의식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요. 이에 더해 유진 위그너는 본인의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물질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제라면 의식 또한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의식이 파동함수를 붕괴시킨다. 사실 이 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자동차가 저기서 뉴턴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 작용 반작용하고 관성의 법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자동차를 의식합니다. 그러자 그 의식 행위가 자동차에 막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초능력 아닌가요? 둘리인가요? 또 내가 보는 게 보는 거지 안 볼 땐 존재하는지 어떤지 모르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투명인간인가요?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실제해야 한다. 과학자는 실제론자고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마치 귀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한다는 것은 측정하지 않아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측정한 결과는 그 대상이 원래 그 자리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질을 확인한 것일 뿐이지 측정을 할 때 그 성질이 새로 만들어졌다면 그건 실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 양자역학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네가 실제를 그렇게 정의한다면 양자역학에는 미안하지만 실제성이 없다. 여러분 누가 맞는 것 같으세요? 사실 저도 어릴 때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한데요. 친구랑 신나게 놀다가 집에 가다가 문득 내가 지금 친구랑 같이 있지 않을 때 걔는 정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만 엄마한테도 물어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그 당시 엄마의 답변은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니? 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당시 제가 바람의 나라를 한창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게임을 안 하고 있을 때 바람의 나라 세상은 뭐 하고 있지? 만약 아무도 접속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세계 사람들, 특히 NPC는 그냥 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접속하는 순간에만 딱 나타나는 건가?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으로 친구의 존재까지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이따가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실제로 이걸 연구하는 물리학이 있으니까 말이죠. 일단 넘어갈게요. 아까 말한 두 개의 구멍을 지나는 문제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심플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설픈 코펜하겐 해석으로 어떻게든 적당히 정의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달, 귀신, 초능력, 바람의 나라, 이건 아닌가? 아무튼 뭐 이런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자는 어느 구멍을 지나갔을까요? 내가 봤더니 오른쪽을 지나갔고 다음번엔 왼쪽을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결정할까요? 네, 그건 확률로 결정됩니다. 네, 확률. 양자역학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던지기 전에는 1부터 6까지 모든 면이 나올 가능성으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로 결정되죠.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입니다.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그래서 이중슬릿에서 측정을 했을 때 어느 구멍을 지날지에 대해 양자역학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른쪽 구멍을 지날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우주는 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확률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론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과학자의 입에서 신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사실상 증거입니다. 실험 데이터나 수학적 논리 뭐 이런 걸로 상대를 반박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아인슈타인이 졌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의 승리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후에도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의 허점을 찾는 EPR 역설 같은 논문을 발표하며 보호를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하지만 반대파 돌격대장 하이젠베르크의 실력을 인정하고 노벨상 후보로 추천해줄 만큼 대인배스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역시 가딘슈타인. 아인슈타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은 솔베이 학회 이후로 승승장구합니다. 불과 몇 년도 안 되어서 공유결합의 정체도 알게 되고요. sp3 혼성 오비탈의 개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긴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양자역학을 배웠는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상관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원래는 슈레딩거 방정식부터 설명해야 하는데 아무튼 공대에서 보통 1학년 때 배우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이해 못했습니다.
어쨌든 왜 우리는 전기가 흐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틀린 표현인 게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류가 막 금속을 타고 달리기 하듯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실은 도체의 금속 내에 여기저기 동시에 존재하던, 즉 중첩 상태에 있던 전자들이 일시에 깨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켜 반도체도 만들어지고 그 반도체로 만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요즘 양자 컴퓨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도 양자역학의 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이 성질을 이용해 만드는 건데요. 보통 컴퓨터는 한 번에 한 개의 연산작용밖에 못합니다. 쉽게 생각해 미로를 찾을 때 한 군데의 미로밖에 못 가는 것이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여러 군데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곳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산 속도는 2배, 아니 경우에 따라선 수천 수만 배까지 빨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양자 컴퓨터 나오는 순간 은행 계좌 다 털리는 겁니다. 진짜 과학자들 대단하지 않나요? 시작은 2개의 구멍에 전자총 쏘는 실험이었는데 이제는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의 역사를 쭉 보면 일관되게 우리가 그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해서 물어보지 않았던 당황스러운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 근데 그 답이 너무 황당할 때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고 밤이 되면 태양이 집니다. 근데 누군가 의심을 해봅니다. 사실 태양이 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는 게 아닐까? 아마 처음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태양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돈다는 거야? 돌았어? 신성 모독이다! 어쩌면 흠씬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답은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질문도 참 괴이합니다. 내가 달리면서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앉아서 시계를 보죠. 그럼 움직이는 내 시계의 시간과 저 사람의 시간이 똑같을까?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문입니다. 미친 건가요? 이것에 대한 답 역시 똑같지 않다는 것이었죠. 시간이 무엇인가? 공간은 무엇인가? 길이, 거리 모두 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양자역학도 그 전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누군가 한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생뚱맞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꾼 겁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엉뚱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지금 제 앞에 노트북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 대본만 3일째 쓰고 있는데 제가 본 이 노트북이 지금 이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들을 제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서 뉴턴조차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뉴턴은 프린키피아를 집필할 때 정말 별의별 걱정을 다 했습니다. 먼지 한 톨, 바람 한 점의 변수도 걱정할 만큼 예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내가 보는 것이 그대로라고 믿었지 그것과 다를 가능성은 아예 고민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그걸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고 원자 세계에서는 측정, 즉 본다는 것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정량적으로, 즉 수량이나 수치로 측정하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아주 예전에 문과생 와이프한테 양자역학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슈레딩거의 거북이 이러던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슈레딩거는 맞추고 거북이를 틀렸다는 점이죠. 슈레딩거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이 많이 대중화되면서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말이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 양자역학 설명하는 모시기 아냐? 이 정도가 답변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말은 틀렸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자역학을 철저히 깨부수기 위해 나왔던 말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앞선 영상에서 파인만이 남긴 한마디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코펜하겐 해석을 2가지로 압축하면 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네, 이 세상을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로 나누어서 보겠다. 이 2가지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근데 이 2가지 말 속에 상당한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원자가 몇 개 없을 때는 동시에 2개의 구멍을 지나는 행동을 하는데 원자가 많이 모여서 사랑 같은 거시물체가 되면 그 중간 어딘가에는 반드시 전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가 몇 개쯤 모이면 거시적인 대상이 되는 거지? 만약 그 경계가 10,000개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11,000개부터는 갑자기 구멍을 동시에 못 지나가는 걸까요? 어라,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리고 애초에 왜 원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큰 구멍 2개 만들어서 관측 안 하고 사람도 집어던지면 고양이 집사의 반격, 슈레딩거의 고양이. 당시 코펜하겐 학파 과학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입처, 계산하면 맞으니까 조용해. 이 말은 사실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 양자역학자들의 태도를 정확히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문제의 출발점은 역시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해버립니다. 아무런 물리적 기준도 없이 세계 자체를 둘로 갈라버린 거죠. 하나는 전자가 동시에 두 곳을 지나다닌다는 미시세계, 다른 하나는 거시세계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으로, 거시세계는 고전역학으로 다룬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오케이. 그리고 과학자들도 둘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원자 전자를 연구 중이라면 양자역학을 쓰면 되고, 고양이나 행성을 연구 중이라면 고전역학을 쓰면 그만이었죠. 말하자면 필요에 따라 도구를 골랐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두 세계가 만날 일은 원천적으로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니란 구분을 정면에서 박살낸 사고 실험이 바로 슈레딩거 고양이 역설입니다. 자, 슈레딩거는 아주 정교한 독극물 장치를 통해 원자라는 작은 세계를 고양이라는 큰 세계로 직접 연결해버립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어떤 실험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자는 바깥에선 절대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를 넣습니다. 세 번째, 상자 안에 방사성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은 붕괴할 확률이 50%, 붕괴하지 않을 확률도 50%입니다. 네 번째, 상자 안에는 방사능을 감지하는 개수기가 들어있는데요. 이 개수기 끝에는 망치가 달려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 개수기가 방사능을 감지하고 그 신호로 망치가 움직입니다. 망치 끝에는 독약병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반대로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지 않으면 개수기는 반응하지 않고 망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독극물 병이 깨지는 순간 상자 속의 고양이는 당연히 죽게 됩니다. 상자 속의 고양이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고양이는 50% 확률로 살아있거나 50% 확률로 죽어있는 상태일 테니까요. 슈레딩거는 이 사고 실험을 제안하면서 아주 내심 뿌듯했을 겁니다. 드디어 코펜하겐 해석이 말하는 확률, 불확정성, 중첩 개념을 박살낼 망치가 생겼으니까요. 코펜하겐 학파는 이를 어떻게 맞받아쳤을까요? 그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자 속을 들여다보기 전까지 방사성 물질은 붕괴하지 않은 상태와 붕괴한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즉, 중첩 상태에 있다. 그 결과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시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뭔 개소리야? 자, 이제 상자를 열어봅니다. 코펜하겐 학파는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자 속 고양이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확률적으로 중첩된 상태에 있다가 상자를 열어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 중첩 상태가 붕괴되어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단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만약 상자를 영원히 열지 않는다면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혹은 죽어있는지는 영원히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슈레딩거는 황당했습니다. 고양이가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태, 이런 답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무슨 산송장 상태도 아니고 말이죠. 고양이의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나 참 어이가 없네. 코펜하겐인지 하겐다든지 너희 몇 년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는 법칙이 다르다고 말이야. 너네 말대로라면 중첩 상태는 원자나 전자에서나 일어나야지 왜 이제 와서는 고양이까지 중첩되어 있다고 하는데? 할 말 없쥬? 개킹바. 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왜 양자역학의 아킬레스건이냐면 아까 우리가 우주를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눴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그 두 세계를 강제의 하나의 장치 안에 연결해버린 겁니다.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다?
저도 양자역학 찬성파이긴 하지만 이런 얼토당토 않는 대답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가 어디인지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하나요? 실험해봐야죠. 자, 근데 진짜 고양이를 상자 속에 넣고 반반 확률로 죽을 수 있는 실험을 하면 안 됩니다. 동물 학대죄로 잡혀갑니다. 또 상자 열어보다가 사람도 독극물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고양이가 진짜 파동이 될 수 있는지 이중슬릿에 던져보면 되겠죠. 만약 고양이를 던졌더니 파동으로 변하면 양자역학은 거시세계까지 아우르는 학문이 될 것입니다. 슈레딩거 고양이 역설도 완벽히 해결되고요. 자, 던져보겠습니다. 물론 진짜 고양이를 던지진 않습니다. 던져도 결과는 너무 뻔하니까요. 원자보다 조금 큰 걸 크기를 키워가며 던져봅니다. 처음에는 원자 1개, 2개, 10개, 그리고 나중엔 탄소 원자 60개까지 뭉쳐서 던져봅니다. C60이라고 부르는 분자물질인데요. 에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글쎄요, 작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실험했던 전자 1개와 비교했을 때 크기로만 비교하면 수백만 배, 아니 수천만 배가 큽니다. 전자가 볼링공이라면 C60의 크기는 가히 태양 정도 크기일 겁니다. 과학자 입장에선 진짜 고양이를 집어 던진 것만큼의 무모하고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안톤 차일링거 교수는 이 실험으로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관련 논문은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관심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이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고양이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파동으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막 동시에 존재하게 만들었다가 관측해서 나타나게 하면 그게 순간이동 아닌가?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양자 원격 전송이라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넘어야 할 너무나도 큰 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장벽이 무엇인지 였기 때문이죠. 장벽의 정체는 바로 관측입니다. 너 아까부터 계속 관측거렸는데 이번에도 또 관측 타령이냐? 관측 무쇠냐? 하지만 이 관측은 아까와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관측의 주체가 누구냐가 다르니까요. 아까 아인슈타인과 달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관측의 주체는 누구였죠? 네,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관측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지능을 가진 특정 생명체도 아니고요. 처음 눈을 가진 생명체도 아닙니다. 관측의 주체는 대상을 제외한 우주 전체입니다. 원자라면 그 원자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라는 말이죠. 우주와 한 번이라도 상호작용하는 순간 중첩 상태는 깨지고 실체가 됩니다. 우선 C60 이 실험을 성공시키려면 분자가 날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날아가는 물체가 공기 분자 단 한 개와 부딪혀도 간섭 무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극도의 진공 상태가 요구되는데요. 우리나 고양이를 중첩 상태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관측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어야 하니 공기와 부딪히고 빛과 부딪히고 몸에서 나오는 열 적외선도 안 됩니다. 이런 환경과 한 번이라도 조우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이미 측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양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결 어긋남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파동이 주변의 참견쟁이들, 즉 공기, 빛, 이런 것 때문에 정체가 탄로나서 현실, 즉 입자로 변해버리는 현상이죠. 조금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양자 중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아까 얘기한 양자 원격 전송, 순간이동 모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친 짓에 가깝습니다. 혹시 양자 원격 전송하다가 공기 분자 같은 것에 관측당하기라도 하면 온몸이 산산이.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는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2026년 1월 22일 동아사이언스 기사입니다. C60 실험을 진행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물리학과 교수팀은 이번에는 무려 원자 7,000개의 금속 덩어리를 던져 파동성을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양자 원격 전송, 순간이동 이런 거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류가 도달한 슈레딩거 고양이에 대한 현대 물리학의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나요? 어떻게,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나요? 양자역학 어떤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재밌습니다.
전 사실 몇몇 영상들은 나중에 제 딸이 중학생쯤 되면 보여줘야지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데요. 우주 영상, 바다 영상 뭐 이런 거요. 혹시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3번만 봐보세요. 무조건 이해되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논사이언스, 즉 SF의 영역 같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마지막에 양자역학에 대한 저의 생각과 철학 이야기도 조금 할 거고요.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재밌을 거예요. 양자역학이 펼쳐내는 SF와 우주 철학.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다중 우주 이론입니다. 최근에는 마블 유니버스나 각종 애니메이션, 드라마를 통해 정말 단골 소재처럼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 멀티 유니버스 이론은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낳은 가장 파격적인 자식입니다. 코펜하겐 학파는 관측하면 중첩이 깨지고 하나로 정해진다고 했는데요. 이 설명에 의문을 가진 학자는 슈레딩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휴 에버렛 3세 박사도 의문을 하나 가집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맞다면 양자역학의 모든 문제점을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관측을 한다고 해서 파동이 사라져야지? 그냥 둘 다 실제로 일어나면 안 돼? 자, 무슨 말인고 하니 관측자가 상자를 여는 순간 고양이가 산 우주와 고양이가 죽은 우주로 우주 자체가 나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은 우주가 있고 짬뽕을 먹은 우주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다른 영상이나 보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다른 영상을 보러 가는 우주, 진짜 유익하고 재미난 지식사피엔스 영상을 끝까지 본 우주, 이 우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모든 원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순간마다 우주가 계속 갈라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 이 우주는 무한히 많은 우주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다른 우주에는 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한 우주도 있고요. 공룡이 지적 생명체로 진화한 지구도 있습니다. 수많은 가능성 중 나는 오직 하나의 가능성 위에 올라타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이런 말은 어떠세요? 최근 아인슈타인의 후계자라 불리는 촉근 이론의 대가 에드워드 위트는 우주가 11차원이라는 수학적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에이, 뭐 엉터리 수학 아니냐고요? 설마요. 에드워드 위트는 물리학자 중 유일하게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입니다. 불과 4차원도 이해 못하는 인간 나부랭이가 11차원을 이해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근데 인간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다중 우주 이론 따위가 왜 불가능하죠? 심지어 영화로 막 구현도 가능하고 말이죠. 자, 이쯤 되면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실체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내가 사는 이 우주가 진짜인지 아닌지 묻게 됩니다. 그냥 SF의 영역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재행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행, 현상은 무상, 영원하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물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사건을 통해 잠시 나타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인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의 논리 철학 논고의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 사건들의 총체다. 이와 비슷한 철학은 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중국 철학의 뿌리를 담당하는 노장사상의 장자는 세상을 이해하는 핵심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저것이고 저것도 이것이다. 구별은 인간의 편견일 뿐이다. 실제 훗날 닐스 보어는 이 도교 사상에 빠져 국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을 때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에 태극무늬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성인들과 철학가, 종교인들, 흔히 우리가 도를 깨우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지점이 있습니다.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실체라고 믿어온 것들은 사실 관계와 사건이 일으킨 착각이다. 즉 우리가 믿어온 실체란 세상의 본질이 아닐 뿐더러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편의적인 틀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물리학자들은 사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해왔습니다. 질량이 있고 원자가 있고 그것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는 전자가 동시에 두 개의 슬릿에 존재할 수 있느냐죠.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바꾸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있다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라는 말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것을 사건과 사실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있다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쉽게 말해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100% 신뢰할 수 있나요? 만지는 거요? 냄새나는 거요? 보는 거요? 이 모든 것은 사실 뇌가 일으키는 착각일 뿐입니다. 여기 이 사과가 실제로는 빨갛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죠. 실제 색깔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우리 모두는 사과에 반사된 빛을 눈이 스캔해 뇌가 해석한 정보만 보니까요. 통 속의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주죠. 그럼 여기 있는 사과는 정말로 실제하는 실체인가요? 혹시 여기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에 써있는 글 한 줄은 아닐까요? 여기 사과가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문장 하나에 우리 뇌는 사과를 만지게도 맛보게도 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 문장 한 줄이 끊임없이 바뀌는 우주일 뿐이라는 거죠. 이거랑 100%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돌고 돌아왔지만 바로 이겁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 속 상황이죠. 이건 결국 우리 우주는 컴퓨터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게 바로 정보 우주라는 개념입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수많은 석학 포함 지금 물리학자들이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우주 해석 중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정보 우주라면 이중 순림 문제 같은 건 그냥 한 방에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전자가 동시에 두 개의 위치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두 위치에 있다. 그리고 얘는 관측되는 순간 하나로 바뀐다. 관측되는 순간 실체가 된다. 이 프로그램 언어 한 줄이 쓰여 있는 것뿐이죠. 어떤 컴퓨터 안에 그런 정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은 물질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입니다. 마치 반도체를 자극하는 전기 신호랑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여기까지 오면 모든 질문이 하나의 질문으로 통합됩니다. 실체란 무엇인가? 사과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전자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주가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수많은 성인들과 양자역학을 연구했던 수많은 과학자들은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순간은 바로 관계가 맺어질 때입니다. 즉 사건이 발생할 때라는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사과는 그저 정보의 가능성일 뿐이고 아무도 관측하지 않는 전자는 그저 한 줄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관측된 순간은 아마도 어머니의 시선이었을 겁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따지면 정자가 만들어져서 아무 의미 없던 가능성의 덩어리가 하나의 생명이 되어 처음으로 이름을 얻고 처음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파동이 아니라 존재가 되었고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불려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